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정치학회 통일부 세션 2 광복 80주년의 국제정치적 함의 기억과 성찰 그리고 미래로 가는 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궁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세 분과 토론 세 분이 참여해 주시는데 발표해 주실 세 분, 토론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통일연구원 박주화 박사님 소개합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부산대 김지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세 번째 발표해 주실 연세대학교 천자연 교수님 소개합니다.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가 지금 여기 계신데 황지환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님 소개합니다. 우리 육군 3사관학교 박동희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덕성여대 김희철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이 크게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은 우리가 지금 한 90분, 100분 내지 90분 정도의 시간을 받은 것 같은데 세 분이 발표하고 세 분이 토론을 하니까 발표자는 15분 정도, 토론하시는 분은 10분 내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한 것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이 토론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한 2, 3분씩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는다면 여기 플로어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 하나 둘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광복 80주년의 국제정치적 함의, 기억과 성찰, 그리고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광복이 벌써 80주년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게 통일부가 지원한 세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부 자체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기자로부터 또는 많은 담당자로부터 통일부 명칭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국제정치학회와 같이 이렇게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학회에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이런 좋은 세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외국어대학교에 가기 전에 통일연구원 참고 멤버였던 저의 입장에서 이러한 통일부의 노력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션이 그러한 통일부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번 제가 봤는데 이왕이면 통일 문제와 연관을 좀 시켜서 통일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코워크 섹션이다 하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내지는 추가 요청까지 해주시면 상당히 관계되는 좋은 세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남북 문제나 토론 문제, 국제정치 관계되는 세미나나 자담회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통일 환경은 안팎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심화될수록 우리의 통일 환경은 그 룸이 상당히 줄어들죠.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북한 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신냉전과 더불어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의 통일 환경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3년 말부터 2024년 시작하는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적대적 이국가론 같은 대남 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우리의 통일 환경에는 매우 어려운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통일 환경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과연 통일은 필요한 것인지, 과연 통일은 가능한 것인지, 또는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통일의 달성 또는 통일의 준비 또는 통일의식의 고양, 이런 입장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통일 교육과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지, 사실은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숙제 중에 오늘 발표되는 논문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고뇌와 방향성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은 학문적인 남북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고민과 아픔을 갖고 그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만 본인과 그 연구를 경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 자체의 고민과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발표와 연구들이 였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발표와 연구를 이어나가기를 제가 보니까 선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배 입장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박주화 박사부터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박주화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주화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처음에 요청이 아니고 이 강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통일 정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대북 정책도 있고 통일 정책도 있고 통일 대북 정책도 있고 대북 통일 정책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이제 진화 미래 이런 것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목은 굉장히 멋있지만 발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일단 좀 등대와 같은 느낌. 우리 한국 그리고 북한, 아니 남북한이 같이 통일을 위해서 가져야 될 지향점, 중장기적으로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면 대북 정책은 그 등대를 보고 여러 가지 난간을 헤쳐나가는 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 어떻게 개념화되어 왔는가를 보면 아무래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항상 발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재확인하고 재발견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 진화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통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진화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바라보고 이 통일 공동체 방안을 재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도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하겠다, 혹은
좀 발전이란 표현을 쓰지만 보완하겠다, 수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통일 방안에 손을 대겠다라는 공약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모두 공약 혹은 국정 과제 이런 곳에 보면 전부 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철학, 원칙, 과정, 미래상, 이게 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디에 손을 대고 싶고 어디를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문제 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정하겠다, 그냥 발전하겠다. 사실 그 논리에 근거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무엇이 문제이라는 이야기보다는 항상 발전, 보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근거는 이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갑자기 그 냉전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통일 방안이 아니라 사실 70년 이후에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 통일 정책을 사실 집대성한 이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론 박정희 정부,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이게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근 20년간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압축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남북 간에 남한과 북한이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그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면 자주 평화 민주죠. 그러니까 이게 민족 대단결을 이제 민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89년도 이제 현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에서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해설하면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민주 원칙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민족 대단결 원칙을 발전적으로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민주 원칙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물론 말은 달라지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당시 정부의 입장은 사실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단순히 남한 내부의 그 통일에 대한 논란, 통일에 대한 다양한 공론의 결과들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통일 방안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의미와 함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이게 뭐가 부족하냐, 왜 바꾸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이제 레퍼런스를 굳이 달 필요가 없이 통일 방안이 통일 환경 변화를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대1 대응이 안 되고 있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국제정치학회처럼 이제 국제 정세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의 단일 체제였다면 지금은 양극, 유럽, 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적대적 이국가론도 나오고 있고 그래 여러 가지 통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환경 변화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그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실제로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대라는 것은 눈이 오든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태풍이 오건 폭설이 내리건 사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서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빛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통일의 비전과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통일 방안이라면 이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이란 무엇이냐, 구상이란 무엇이냐, 방안이란 무엇이냐, 정책이란 무엇이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 혹은 뭐 정책 담당자들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오히려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통일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연구원에서는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는 걸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전이라는 것은, 통일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강렬합니다. 통일 방안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외부의 환경 변화나 내부의 역량에 관계없이 견지해야만 하는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통일 방안은 비전이냐 전략이냐? 통일 방안은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되느냐, 환경 변화를 관계없이 목표를 제시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작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통일연구원에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인식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전을 설정한다면 실행 가능성과 바람직성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혹은 통일 구상, 통일 방안, 통일 정책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비전을 이야기하면 이 바람직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정책은 실행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방안을 보시면 실행 가능성과 바람직성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바람직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거 실행 이 환경보다는 가치를 명확하게 주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연구원에서 그럼 90년대 제시되었을 때 통일 방안은 비전이냐 방안이냐 구상이냐 정책이냐 물어봤을 때 90년대는 이거는 실행 가능성, 실제로 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작년 2024년도의 통일 방안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전인 사람과 방안이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 한 40%는 이거는 비전이야. 나머지 40%는 이거는 방안이야. 사실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방안을 보면 사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성에 초점을 둔 철학, 원칙, 과정, 미래상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두고 있지만 특히 남북 연합 같은 경우에 뭐 평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동수로 하고 뭐 공동 사무처를 만들고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 만들고 총선거를 통해서 이거 헌법 만들자. 이게 실현 가능성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측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람직성, 어떤 분들은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실 이걸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꿀 거면 뭘 바꿀 거냐. 생각보다 바꿀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방안이 명칭, 민족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될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우세하고요. 통일 방안의 원칙에 있어서 자주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이고 남북연합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사실 말 그대로 현실과 조응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주의 원칙과 이 남북연합의 문제에 있어서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바꾼다면. 그러니까 의외로 논란보다는 수정한다면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양쪽에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행 가능성,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비전의 측면을 훼손한다. 자꾸 바뀌게 되니까. 통일 환경은 계속 바뀔 거고 1년 뒤, 2년 뒤마다 바뀔 건데 이거 계속 바꿀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통일 방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남북연합, 특히 남북연합을 그냥 과도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 공식 설명 자료에 보면, 통일부 설명 자료에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 당시는 이 시겠죠. 예. 유럽연합의 연합이냐 연방이냐 이런 걸 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과도기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고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현재 항상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거다. 따라서 항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건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항상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자유와 인권 문제, 자유민주주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미 89년도에 이 통일 방안에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자유 문제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촉구를 해야 된다. 북한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북한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이것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일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방안이 자유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게 보면 오로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통일 정책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 방안이 비전이냐 아니면 방안처럼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에 대한 좀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통일의 미래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통일 방안 그것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변화하는 환경에 바꿔서 이걸 바꿀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남북연합만 떼놓고 현실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로는 항상 통일 방안을 계승한다라고 통일 방안을 계승을 하는데 통일 방안을 수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모순입니다. 통일 방안을 어떻게 계승하면서 그걸 어떻게 수정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 각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국정 철학을 통일 방안에 이식하려는 시도보다는 통일 방안의 우산 속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방안을 통일 정책을 구체화하는 게 더 통일 방안을 살리고 그게 통일 방안과 통일 정책이 진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권 쫙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이제 이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통일 방안과는 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해야 되고 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 통일 정책의 대북 정책의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오히려 통일 방안이 생각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괄해서 진보의 주장과 보수의 주장을 포괄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의 주장들을 배척하려고 그러고 보수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의 이야기들을 배척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 통일 방안의 틀 안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통일 방안이 뭔지 찾아보려면 통일부의 홈페이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한민족 공동체 문답으로 풀어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혹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해설서 이런 게 지금 대학 도서관에 한 5군데밖에 없습니다. 연구원에도 1군밖에 겨우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시도가 이제 없습니다. 그냥 잊혀져 버린 통일 방안입니다. 계속 발견하고 재확인하는 노력. 그러면 통일 방안이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화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과거의 것들에만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가 애들 찾아보고 항상 신상 중독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거 찾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합의한 게 뭔가 좀 알아보는 시간들, 그런 기회가 이번 정부에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논문을 그 차분하게 봤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념적인 구별, 문제 제기와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논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된 논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처음에 문제 제기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건 황재한 박사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통일 비전, 통일 구상, 통일 방안, 통일 정책 이렇게 개념을 막 네 개를 나열해 놨는데, 통일 비전, 통일 방안은 우리가 뭐 설명을 하라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일 구상까지 집어넣어서 이건 아마 비전 방안의 뭐 한 중간 단계 될 것 같은데 더 혼란하지 않나. 그래서 그 꼭 필요하지 않은 개념은 더 집어넣었을 경우에 단순화되기보다는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개념의 어떤 구별을 할 때 통일 비전, 통일 방안과 함께 통일 구상까지 집어넣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연구했던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 방안의 목적이 뭐, 지금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지만, 오늘날 학계나 정책 필드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조정의 언급이나 또는 재고의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첫째, 통일 방안의 목적이, 통일 방안이라는 게 무엇인가, 통일 방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 방안대로, 통일 방안과 통일 실현의 관계는 무엇인가, 통일 방안대로 통일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나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여기 박주호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이 바람직성과 통일 가능성의 변수라는 게 매우 중요해서, 거기에 맞춰 봤을 때 이 통일 환경이 변할 경우에, 통일 환경이라는 건 통일의 가능성이 상당히 가깝게 올 수 있고, 90년대 같이 지금같이 통일의 가능성이 상당히 먼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통일의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통일 방안과 통일 비전은 역할의 중요성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즉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기보다는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 방안의 역할이 클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통일 비전의 역할이 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통일 방안과 통일 비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일 방안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서로 타협해야 되니까, 통일 비전은 나의 바람직성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부분들이죠.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의 문제점을 조금 더 명확히 한다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좋은 토론과 좋은 어떤 그 디렉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지웅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지훈입니다. 그 발표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치사상 전공자이고 또 게다가 서양 쪽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문제, 또 한국 남북한 문제, 혹은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이쪽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앉아 계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통일부 섹션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졸업 이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그러한 기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 보면 더 이상 이제 현실과 멀리 떨어져서 연구하지 말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라고 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이러한 공부 출발점에 대한 시작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되돌아도
제가 이 PPT를 따로 준비했는데 미리 보내는 거를 깜빡해서 화면으로 송출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되돌아온 전략적 선택 그리고 탈냉전 이후 미중 전략 경쟁 속 우리의 과제라고 이제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우선 제가 글의 서두에 적은 부분을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라고 한 글 제목에 보면 1945년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2025년 현재는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가 디지털과 AI에 따라 변화한 세상이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 시점에 누구든 의문을 품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세대 간 차이, 뭐 MZ 세대와의 격차라는 것들을 얘기한다 보면 그러한 변화된 현실이 더욱 크게 체감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20년 정도를 한 세대로 정의할 때 광복 이후 80년은 4번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1940년대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한국전쟁과 4.19를 경험했지만, 반면 그 이후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Z세대는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의 학창시절 대부분을 보냈고, 그 중에서도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이들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상회한 시기에 유아 청년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1만 달러를 넘어선 뒤 약 20년 만인 201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두게 되면요, 지금 이전 발표에서 말씀 잘 나눠주신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변화된 현실이고, 이 변화된 현실에 따라서 통일 정책이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든 혹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떠한 과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발표에서는 그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제한적인 것만큼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루어져 왔던 어떠한 정책들 그리고 국제정치적 관점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발표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목차로 가져왔던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주로 얘기되고 있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 그래서 국제정치 현실을 어떤 평화나 화합이나 통일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배척해 두고, 국제정치 현실이 굉장히 냉혹하고 갈등 상태이고 전쟁이 영속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전쟁이 영속적인 것을 더 나아가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학자가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이 일부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일반 대중들 그리고 학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정치 이론의 한 부류를요. 이러한 것들은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논의가, 사상적인 논의가 고대 그리스의 투키디데스로 시작되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근대 영국 철학자인 토머스 홉스의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논의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현실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어떠한 균열이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또 다른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연속성 상에서 존 미어샤이머의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미어샤이머는 5가지 전제가 국제정치 현실을 수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국제 체제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국가 상위체에 더 이상은 아니고 국가 상위체에 그 국가들을 관리하고 혹은
훈육할 수 있는 어떠한 상위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대국이 어느 정도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정치 이론 자체가 강대국 위주의 이 행위 양태를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 제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따로 붙여두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얘기들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강대국의 주 목표가 생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다 이뤄질 경우에만 미어샤이머는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봤을 때 국제정치는 굉장히 냉혹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5가지 전제라고 하는 것이 다 맞을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여기에 크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 외 상위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강대국이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취한다고 하는 현실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지금 미중 경쟁이나 또 남북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그 갈등의 원인은 서로 상대방이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왜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군비 증강 혹은 기술 격차를 벌이고자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가가 생존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현실주의적인 방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판단 자체가 강대국 또 그 강대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 자체도 크게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가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는 얘기이고요. 그러한 변화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고 하면 과연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한 사회에서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사회 내에서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MBTI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MBTI 현상은 내가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 나에 대한 가치 규정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고 상대방도 이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꾀했을 때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실을 바꿔나가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 변화는 어떠한 것이냐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현실을 내가 더 이상은 내 가치 규정 혹은 내 현실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나의 모습 또 내가 바라보는 남한의 모습, 북한의 모습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홉스의 논의를 넘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홉스는 어떠한 얘기를 했냐고 하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정치 현실이든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정치 사회가 전쟁과 같은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어떠한 것이냐면 한 사회 내에서는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위체를 성립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전쟁 상태와 같은 것들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주권자 권위체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이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토마스 홉스를 이제 받아들여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존하고 있는 하나의 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수 안에서 어떻게 국가가 더 이상은 충돌을 하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국제정치 질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지금 현재 국제정치 이론에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홉스의 논의 안에서 사실 놓치고 있는 지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놓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것이냐면 홉스가 사람이든 국가든 추구하는 바가 아주 단편적인 현실적 이익에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명예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명예, 아너라고 하는 점이 어떠한 것이 있냐고 하면요. 바로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부에 대한 열망과 위대한 명예에 대한 야망이 명예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소한 이득이나 승진에 대한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그러한 야망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어의 내용과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캐물을 때 또 되물을 때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왜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냐고 하냐면 바로 평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어떠한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만인에 대해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인 전쟁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지력만으로는 타인으로부터 파괴 공격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없는데 이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동료들과 힘을 합하는 것일 때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이성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었을 때야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논의를 한데 뭉쳐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요. 사람들 안에서 이성적으로 꾸준하게 설득을 한 다음에 서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그 이익을 넘어서는 명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서야만 각 국가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의 수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홉스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책이자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두 메시지를 정리해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제정치 안에서 주요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받아들인 환경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가 제 문제의식이었었고요. 그 문제의식 중에 하나를 얘기했을 때 투키데스를 통해서는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현재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낙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낙관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낙관인지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 안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해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환경 안에서 과연 우리가 새롭게 이성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단순한 이익 추구 안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익을 넘어서 명예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함으로써 달리 추구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길이 있을 수 있는지가 제 주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훈 교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문제
자체를 제기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마치 현실 뭐 제가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마치 현실주의는 뭐 나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이제 접근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주의냐 자유주의냐는 맞느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국제 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분석력을 누가 더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규범적으로 갈등 위주로 하고 보니까 나쁜 사람들의 모임, 자유주의가 서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들의 모임 같이 접근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 역할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목이 되돌아온 전략적 선택, 탈냉전 이후 미중 전략 경쟁 속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 발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생기는 질문이 그래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라는 건지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뭔지 이런 이제 숙제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자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지연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5분 시간 지켜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천자현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 연구자고 주로 뭐 갈등, 안보, 화해, 이제 통합 같은 것들 연구하는데요. 또 통일이나 남북 관계는 이제 사례로 몇 차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획 패널 주제를 듣고 특히 통일부와 함께하는 패널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것을 다뤄야 보다 좀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남북관계를 접근하는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래서 제 발표 논문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관계에 나타난 갈등 해결 시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요. 남북 간 갈등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사법적 접근의 한계, 그리고 대안적 방법, 이제 해결 시도, 그리고 결국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회복적 정의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 전반의 관계 회복, 뭐 이제 사회 통합, 남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책자 발표문을 보시면 이제 논문에는 갈등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국 사회 갈등의 지형 같은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뭐 이건 굳이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의 스펙트럼과 이에 따른 사회 통합의 수준이라고 해서 관계의 회복성이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회복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하나의 이제 스펙트럼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까 사법적인 해결, 그리고 대안적 갈등 해결 방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해나 혹은 회복적 정의를 적용한 이제 방법에 따라서 관계의 회복성과 사회 통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차이, 사법적 해결과 대안적 갈등 해결, 회복적 정의의 차이는 제가 표 2를 보시면 좀 쉽게 이제 한눈에 좀 들어오게 정리를 해놨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소송을 통한 사법적인 해결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 갈등 해결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법 규범에 기반한 그리고 사법기관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고, 이게 법은 국가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고 분쟁을 권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공식적인 소송 제도가 기능이나 역할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뭐 자유민주주의 확대, 인권 감수성 뭐 등등 이해관계 다변화 등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법조항들이 늘어나게 되고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도 급증하게 돼서 예전처럼 더 이상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개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판사 뭐 1인당 재판 건수의 과도한 증가 같은 것들은 법원의 전문성이나 판단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꼽히기도 하고,
재판 간소화나 사법 시스템 개편에 대한 이제 사회적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뭐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유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법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이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제도화가 확대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적 갈등 해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소송이 사법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갈등을 종결짓는 방식이라면, 대안적 분쟁 해결은 분쟁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한 절차고, 해결 과정에서도 자율성이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분쟁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3자가 개입하고, 판결처럼 일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현대사회 갈등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데 반해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소송 절차가 효율, 비용, 시간, 분쟁 당사자의 만족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에서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거 ADR, 이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은 전통적인 법적 해결로는 어려운, 그러니까 창의적인 해법을 좀 고안해낼 수도 있고, 사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는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그러니까 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이제 그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유형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각각 독립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그 갈등과 갈등 해결 과정에서 보완적으로 연계돼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실패하면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조정에서도 실패하게 되면 중재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계적인 해결 절차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곧 최종이 아니라는 것에서 또 사법적 해결과는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냥 이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게요. 한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공개성으로 인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정보 접근이 제약, 그리고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분쟁 해결 기구의 이제 중립성에 대한 의문, 낮은 이용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들도 있죠. 중재인이나 조정인의 자격, 그래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선정 절차 같은 것들의 불명확성, 불안정성 등도 지적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결과 중심의 이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교류, 그다음에 갈등 당사자 간의 신뢰 회복, 관계성 회복 같은 요소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사법적 해결 방식보다는 당사자 간의 자율성, 상호 합의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갈등 당사자나 집단 간의 이제 추후에 이들이 관계를 어떻게 재형성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혹은 이제 이 방법이 남북 관계에 좀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접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의 분열된 감정을 치유하고 갈등 유발한 당사자 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면, 갈등의 본질을 관계의 파괴로 인식을 하고 당사자 간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자발적 책임 인식을 통해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면서 또 갈등이나 범죄로 인해서 훼손된 인간관계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이거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피해 집단 혹은 피해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원인을 공유하고 또 상처 책임을 이제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이해, 공감 속에서 재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절차들입니다. 이게 결과보다는 과정,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거, 방법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과정이 중요하게 되고, 관계 회복 자체가 해결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갈등 해결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회복적 정의, 불의에 대한 처벌은 사실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적 정의라고 해도 반드시 처벌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래서 처벌과 치유 회복이라는 건설적인 방법이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고안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복적 정의라는 접근법은 지금도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 발전, 변화해 가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방향 소통이라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갈등이나 불의, 과거에 있었던 인저스티스가 발생한 이후에 정의를 회복할 때 회복적 정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처벌은 과거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뒤를 돌아보는 거고, 회복은 화해를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복적 정의 단독이라기보다는 이제 병행돼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갈등 해결을 단지 법적 책임의 규명, 결과 중심의 합의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 공동체 재통합 핵심을 목표로 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피해 경험과 책임, 이제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 경험, 그다음에 가해의 경우는 책임에 대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나 약속 같은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그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함하는 걸 회복적 정의를 기반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북 관계를 둘러싼 문제들을 이 세 가지 사법적, 대안적 문제 해결 방법, 그다음 회복적 접근 방법에 적용을 한다면, 먼저 사법적 해결 사례 분석은 저는 이제 금강산 관광 분쟁 그리고 개성공단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사례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금강산 관광 분쟁의 경우는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최근의 사례가 이제 2023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 규모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소송은 뭐 다양하게 평가받기도 하지만 이제 북한을 전통적인 국가 단체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을 해서 법적 전략의 혁신이 포함된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직 이제 2025년 4월에 첫 변론 기일이었고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평가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도전들이 남북 합의서의 사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이제 상설 중재 법원을 설립, 통일 법전 편찬의 기반 조성 같은 장기적 제도 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걸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 화해나 관계 회복, 나아가서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 추후의 사회 통합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명확히 한계를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 책임 추궁의 이제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 정치, 사회적 신뢰, 회복,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보완돼야 할 측면들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경우는 이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법적 제도와 행정적인 신뢰 수준의 차이가 이제 크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의 재판, 중재 절차,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 제가 좀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회복적 정의이기 때문에 ADR에 대해서도 13페이지의 표로 정리해서 좀 비교하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복적 정의가 가장 그나마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얼하게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곧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건 없는데 이제 가장 근접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회복적 정의의 어느 부분이 부합하는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원칙이 아까 피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한국 전쟁 분단으로 인해서 헤어진 이산 가족들, 그리고 당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이나 가족들이 겪은 이제 굉장히 심리적이고 다면적인 피해를 직접 대면하고 완화하는 이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만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하고, 이제 상봉 신청자나 가족이 직접 만나서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뭐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 그래서 상처, 뭐 그런 과거의 기억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만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핵심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연대를 회복하는 데 이제 중점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만남이나 가족 간의 재회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구축, 뭐 남북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인도적인 동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이제 경제 협력 사업이 정치적 상황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좀 회복적 정의의 접근에 부합할 수 있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적십자회,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학계 다양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추진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 많은 그러니까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점, 그리고 공동체 복원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무리하자면요. 이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을 적용을 했을 때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고 이게 하나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병행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벌도 같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적 정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이후의 사회 통합에 이제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그 논문의 제목과 같이 현재보다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과 남북관계 갈등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에는 갈등의 회복이 필요한데 문제는 한 사회 내에 갈등 회복의 접근 방법과 분단국이라는 또는 적대성까지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주체의 두 액터 사이의 갈등에 대한 회복이 같은 접근으로 진행된다는데 무리가 없나, 이제 이런 숙제의 부분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논문 16페이지에 보면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반복적인 일회성 행사와 포괄적 체계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 한계가 왜 생긴 건지, 제도적인 한계가 해결되면 지금 말씀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 한계는 왜 생기는 건지, 이게 분단국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속에서 다른 국가라는 두 액터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로 해결해 나간다면 이 두 액터는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제도의 한계를 갖게 되는 건가? 여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제도가 제대로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긴 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남북 문제나 국제 정치를 좀 더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뭐 선배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 역시 연구의 고통의 포인트들을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토론자 분들에게 앞서 발표해 주신 좋은 새 논문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분씩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상 한 8분 정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지환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황재환입니다. 제가 이 패널 발표가 3개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박주화 박사님이 통일에 관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패널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광복 80주년 국제정치적 함의를 논의를 하면서 부재를 기억과 성찰 그리고 미래로 가는 길로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통일부가 만약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그 광복 80주년의 그 시기는 바로 분단의 80주년이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80년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 80주년의 그 기억은 분단의 기억이고 또 통일을 모색하는 그 과정에서의 기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가 뭐 통일 방안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한반도가 분단되고 난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80여 년간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그 박주화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대체로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 놀라움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30여 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명명이 되고 진행이 되어 왔죠.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여지까지 지속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냉전도 끝이 났고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고 북한도 많이 달라졌고 북핵 위협도 달라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된다, 통일 방안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주화 박사님께서는 이것을 진화와 미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다시 보기 뭐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 이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어떤 무력함에 대한 좌절감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선 뭐 첫 번째 뭐 질문부터 드리면 사실 이재명 정부도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론, 교전 중인 이국가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발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미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타나는데 그 원칙들은 아직도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든가 아니면 자주평화 민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도 논의가 되어 있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전문가 조사에 따른 내용을 봐도 이런 자주평화 민주라고 하는 어떤 원칙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들이 항상 옳지는 않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일 방안 이게 뭐 통일 비전이냐 구상이냐 방안이냐 정책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구상, 방안, 정책이라고 하는 네 가지 개념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바람직성과 실행 가능성을 통해서 사실 이것이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주화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조사에서 보면 대부분은 그 명칭을 제외하고 사실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 서베이 조사에서 보면 그리고 굳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수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통일 과정에 관한 논의, 특히 남북 연합이죠. 그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논의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가장 많이 토론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민족 연합의 남북 연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있는 것만 빼고는 대체로 유지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문가 조사의 서베이를 통해서 보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재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아까 드린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일반 대중의 시각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여하튼 기존에 우리가 지속해 왔던 통일 방안과 통일에 대한 비전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통일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특히 뭐 지역 간에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역시 그 세대 간에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의 논의와 40대, 50대의 논의의 차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통일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마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뭐 핵무장에 찬성을 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반 시민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대중들의 국민들의 어떤 욕구와 바람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텀업의 푸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보완 의견, 발전 의견 혹은 개정 혹은 완전히 교체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바텀업의 요구가 있다면 탑다운의 논의도 대응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재발견하는 데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국내적인 변화도 있고 뭐 세대 간 변화 차이도 있고 뭐 정권별 차이도 있지만 또 북한의 정책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 이후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어떤 여론들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발전 계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특히 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박동희 박사님께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육군 3사관의 박동희입니다. 되돌아온 전략적 선택, 탈냉전 이후 미중 전략 경쟁 속 우리의 과제라는 김지훈 교수님의 그 글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것도 영광스럽습니다.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통일부에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의미 있는 주제로 세션에서 토론자 역할을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논문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정말 내용이 다양한 내용 담고 있어서 뭐 저 역시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제목, 그다음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 본론 그리고 결론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각 세션마다는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좀 이제 아는 부분도 있겠고 한데 또 게다가 발표 내용까지 들으면 또 더 큰 혼란에 지금 좀 놓인 상황인데 또 발표에서는 또 이제 평화까지 이제 언급하시게 돼서 그래서 뭐 논문의 내용과 발표의 내용, 그다음에 제목에 나온 내용, 본문에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번 고민하게 되고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되돌아온 전략적 선택이라는 제목 자체를 메인 제목으로 넣는데 어떤 거를 선택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그 미중 전략 경쟁 속 우리의 과제라는 부제도 있는데 미중 전략 경쟁 속 우리의 과제 그러니까 지금 주신 내용을 읽고 이게 이제 독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서 이해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서 현재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주제가 결국에는 이제 그 국제 정치학에서 반복되는 비극이라는 말씀하셨고 그 비극이라는 게 이제 그걸 기억해서 이제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건지 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전쟁이라고 그랬을 때 그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이제 주고 하자고 했다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나왔던 거 그 언급하셨던
그 비극적인 내용이 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제 현실 이론 가지고 이제 과거의 역사 이론 가지고 투키디데스가 묘사한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불신과 오해, 홉스가 지적한 정념의 위협, 그리고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국가의 공격성을 현재 위협이자 잠재적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중 전략 경쟁, 지역 안보 불안정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새로운 냉전 체제적 조짐을 연결시키겠다고 이제 사실 서론에 들어가며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연결돼서 또 결과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제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극의 핵심은 단순한 권력 경쟁을 넘어 상대에 대한 무지와 그것이 빚는 두려움, 그리고 자국의 정념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결론이 있고, 요렇게 되는데 내용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쭉 설명하시면은 그 느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은 좀 더 그 발표하신 거 내용을 들으면은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글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녹여주시면은 그 읽는 독자가 좀 더 좀 편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좀 지엽적인 걸 뭐 또 얘기하면, 사실 제가 써오긴 했는데 발표를 듣고 또 발표의 내용과 그 토론문 발표의 내용과 발표문에 조금 이제 다른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다시 또 추가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섞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 대한 이제 비극적인 게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그 지도자의 명예, 이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아간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진정으로 유대한 목적을 추구할 때만 명예로울 수 있다라고 또 결론에도 넣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론에서 좀 지역적인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론에서는 자국의 정념, 결론에서는 지도자의 정념이라고 이제 표현하셔가지고 했는데, 자국과 지도자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발표하실 때 이제 평화를 이제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평화를 추구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가 결국엔 그 행위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행위자가 우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볼 때 그 강대국에 대한 내용인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중 그 전략 경쟁 속에서 봤을 때 강대국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그 행위자가 우리 지도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지, 왜냐하면 또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 그 행위자의 명예 추구에 우리도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혼재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전략적 선택을, 그래서 되돌아온 전략적 선택이 뭔지, 또 우리가 남겨진 과제가 뭔지도 좀 더 한번 답변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좀 더 그 독자가 이해하는 좀 클리어되지 않을까. 다만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 등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참 잘 정리돼 있고 내용이 참 재미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시간을 잘 지켜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유철 박사님께 세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덕성여대 김유철입니다. 저도 이 사실 대학에 오기 전에 통일연구원에서 근무를 해서 좀 이게 남북 관계나 그 북미 관계를 좀 정책 연구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오늘 그 천자연 교수님께서 아주 이게 이론적 통찰이 아주 돋보이는 그 회복적 정의 접근의 관점에서 이게 한국 사회가 이제 당면한 그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이제 갈등의 본질을 깊게 분석하는 이런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간 사실 그 한반도 이 비핵화 문제가 거의 뭐 블랙홀처럼 그 남북 협력 의제라든지 뭐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 오랫동안 그 전개가 돼서, 뭐 이런 남북 협력 개별 의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발 협력 관점에서 이게 바라보는 분들 연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때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현실성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항상 이러한 코멘트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전개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전기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연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노력이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연동이 돼서 이 협력 노력이 이 선행돼야 되는지 병행돼야 되는지 뭐 후행돼야 되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사회에서도 사실 뚜렷한 합의가 없고 그게 남남 갈등의 소위 말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데 굉장히 어떤 이 통합적인 어떻게 이론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특히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 언급해 주신 요 사법적 이게 제도 구축의 문제인데요. 뭐 이게 물론 그 절대적인 조건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결국에는 정부 대 관계를 넘어가지고 어떤 그 적대 의식을 완화시키는 데는 초국경적인 사적 주체의 어떤 초국경적인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사법제도가 어떤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그게 작동을 안 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복귀해 볼 필요가 있고 과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남북 협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북한이 이제 대외 경제 중재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 가지고 중재 관련 언급하신 중재 관련 그 법령들이 사실 있기는 한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면도 있고 그 조약 측면에서는 이제 외국 중재 재판의 승인 집행에 관한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이게 미취학국이거든요, 북한이. 뭐 이런 면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게 될 때는 뭐 사법적인 제도가 충분 조건은 물론 돼서는 안 되지만은 뭐 이런 점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어떤 협력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국가들하고 합작 투자가 뭐 개성공단이나 어떤 공간에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그게 지속 가능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뭐 이런 그 협력의 어떤 구상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주된 그 핵심 주장은 이런 사법적 제도를 넘어가지고 뭐 그 ADR을 또 넘어서 이제 회복적 정의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어떤 논문이고 이것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 방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뭐 지속성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자원에서 이런 그 통찰하고 좀 연결되는 문제는 그 이산가족 문제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이산가족도 뭐 우리 뭐 납북자 뭐 가족분들도 있고 이런 심리적인 지원 체계하고 말씀 주시는 회복적 정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냐면 통일부 차원에서는 사실 남북 하나재단 산하에 뭐 여러 기구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협력을 그 심리적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제도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이건 정무적으로 좀 논쟁이 됐던 문제이긴 한데 그 개성공단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게 논의가 됐는데 뭐 이게 폐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이게 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걸 우리 정부가 일종의 그 보상해주는 뭐 이러한 법안 내용이었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뭐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뭐 이건 좀 궁금증 같은 것들도 질문을 조금 던져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쪼록 천 교수님께서 이렇게 구상을 해주시는 이거 회복적 정의가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조건들이 뭐 이건 뭐 대외 정책에 관련된 문제고 비핵화에 관련된 진전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서 많은 의제들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이거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하고 연계시켜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한반도의 환경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좀 전개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들을 제 시간에 맞춰 해주셔서 발표하신 분들에게 한 2, 3분 정도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주화 박사님부터 토론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한 2분 또는 3분 정도 가능한 한 2분 내로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남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 그다음 황지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방안하고 통일 방안하고 현실하고 이 조응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통일 방안의 목표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점에 대한 논쟁이 합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통일 방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통일 방안은 굳이 현실에 조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 합의, 일종의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각 정부가 사실은 통일 방안을 존중하지 않고 그 정부의 지향점을 통일 방안이라는 그 포장 아래 넣으려면서 이게 자신들의 가치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싶은 합의란 이름으로 그런 욕망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 이제 그게 계속되면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황지안 교수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기본적으로 백마탄 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 방안이 새로 만들어져서 줬을 때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까? 예, 그건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는 헌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나 공감대를 하면 상대의 가치나 신념이나 이 선호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일할 필요가 없다, 혹은 어쩔 수 없다, 북한 핵 가지고 있다, 인정하고 공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그 열악한 조직, 그리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통일부 말고는 그런 행사를 주관할 데가 없는 데죠. 과연 그냥 그러면 통일부는 날아가는 거고 이제 불필요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말 국민들이 솔직한 속내의 마음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하나 얘기한다면, 저는 통일 문제가 반드시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통일 문제 앞에 두고 막 사랑의 불시착이나 강철비 같이 뭐 그런 식의, 딱 보면 이거 북한 문제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뭐 옛날 드라마지만 도깨비 같은 데 보면 이산가족 문제 딱 5분 다룹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러니까 끼워 넣기 방식으로,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씬 스틸러,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통일부나 통일연구원이나 또는 통일 남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통일 방안과 통일 비전의 역할 차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박주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특별한 역할 분담보다는 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 의미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통일 방안과 통일 비전의 역할이 다른 건지, 또는 통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통일 비전과 통일 방안의 역할 차이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이제 논의가 한번 필요하면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김지훈 박사님. 네. 네, 토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야심차게 제목과 내용을 적어놨다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실하게 메꾸지 못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과 관련해서 되돌아온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 뒤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 저는
이 전략적 선택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목적 자체가 과연 뭐 통일의 차원에서든 아니면 뭐 외교 차원에서든 어떤 것이 설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관점이어서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달아두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정의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해야 하는 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각 개개인이 추구하는 어떠한 현실적인 이득의 차원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한 가지 해결 방안 뭐 혹은 지금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지도자 혹은 각 행위자 이 안에서 과연 누구의 이익이고 누구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두 번째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대로 지금 이전까지 바라봤던 것이 국제정치 안에서 어떠한 지도자 위주 혹은 강대국 위주의 이익 설정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이익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자연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김유철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김유철 교수님이 국제법 석사를 학위를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어서 되게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했고, 사실 북한 대외중재법 이건 제가 하면서 몰랐던 부분인데 이것도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가 이야기한 이 스펙트럼에서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에서 비핵화 문제, 이제 선행인지 병행인지 그런 문제들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 실질적 메커니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성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이제 이론에 기반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얼 케이스를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most likely 케이스였고, 최소주의적 접근이라는 이제 개념을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것들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성공단 피해 특별 그 보상 같은 부분 말씀해 주신 게 허를 찔렸다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생각하면 사실 회복적 정의만을 적용하기에는 또 사법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게 제가 스펙트럼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뭐가 더 낫고 뭐 그렇게 궁극적인 목표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완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통합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셔서 많이 고민해 보고 좀 좋은 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정확히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자로서 매우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한 개 정도, 질문이 아주 단편하다면 2개 정도 질문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2초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초 동안에 질문자가 안 나오시면 제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3분은 사회자가 고생했으니까 사회자가 마무리하라고 저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날 대내외적으로 통일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통일 환경 속에서 오늘 주제가 통일부에 대한 후원을 받아서 통일 관련 남북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동소득이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자담회나 정책 자담회 가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동소득이 또는 소득이 통일 방안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 방안이 훌륭하면 더 빨리 더 쉽게 통일이 되고 통일 방안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인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원동력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통일을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물론 통일의 기회는 안팎으로 하느님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서독도 마찬가지로 동독 주민들이 나는 서독하고 통일하고 싶지 않다. 뭐 고생을 죽도록 하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러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늘이 또는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통일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기회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동독 주민과 마찬가지로 나는 남쪽 대한민국과 통일해서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돼야지 통일이 되고는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일의 기회가 오기도 어렵지만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냥 통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한 분이 말씀하셨던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 통일은 누군가가 이룬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정부와 국민이 잔잔히 해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분이 계시는데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한 말씀인데 제가 이따금씩 잘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통일의 내적 준비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도 통일부가 그러한 본인들의 정책적 의지를 국제정치학회라는 멋있는 포장을 통해서 이루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통일부와 국제정치학회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 세 분 토론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